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아이네이스는 사실 어렵습니다. 독해하는 게. 배경 지식이 상당히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용어라든지 단어, 하여튼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좀 낯설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턱턱 막히죠. 이게 계속 보다가 이제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으시죠? 근데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일가메시부터 쭉 했던 분들은 읽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호메로스의 책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읽지 않았다고 하면 쪼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완전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8번에 걸쳐서 아이네이스 작품을 다룰 겁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호메로스에는 아이네이아스예요. 그리스 표현은 아이네이아스. 근데 여기 인제 라틴 로마식 표기는 아이네아스고 사람 이름은 아이네아스예요. 책 이름은 아이네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네아스의 노래입니다. 아이네아스. 호메로스에는 아이네이아스였는데 빠졌어요.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아이네이스. 그래도 역사를 좀 알아야 배경이 되는 역사를 좀 알아야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경 지식을 다룰 거니까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제 길가메시가 인제 술기왕 때 메소포타미아에 하여튼 요때 인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문헌상으로. 이전에는 아마 내려오던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좀 넘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헌으로 인제 우리 최초의 인제 문학이죠. 그 이전 기록은 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점토판에 새겨진. 근데 인제 요렇게 발견되었고 길가메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1300년, 1290년 요쯤에 가지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쪼끔 인용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 요때쯤이구나.' 하도 옛날 얘기 있잖아요. 옛날 기록과 관련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해 놨어요. 그다음에 1250년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요쯤 해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쵸?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도 있고 뭐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지진으로 이제 폐허가 됐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호메로스가 썼을 때도 요쯤 해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구전되었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은 이제 요때 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 왕이 생긴 겁니다. 약간 인제 국가 단위, 부족 단위에서 약간 권력이 좀 집중된 국가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기원전 1000년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로마가 그거보다 좀 늦습니다. 753년에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가 인제 건국됐다. 이것도 약간 전설적이기도 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적 얘기가 있어요. 마르스, 아레스의 자식들 그리고 또 뭐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게 좀 약간 신화적인 어떤 바탕을 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전 허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인제 로물루스가 753년에 이렇게 인제 로마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이 쪼금 더 3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거고 인제 로마는 요때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에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아이네이스 이 작품의 배경은 트로이 전쟁 끝나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때를 배경으로 해서 미래사를 이렇게 로마 제국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이때 이후로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00년, 한 500년쯤 흘러 가지고 로물루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제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따 지도도 보겠지만 베르길리우스 이전에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또는 트로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많이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섰거든요. 우리가 인제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일제가 우리 식민지했다 그런 건 아니고 콜로니는 새로 개척을 자기 부족이 마을을 상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새로운 트로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지역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런 식으로 정착하고 정착민들이 또 마을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네아스가
이쪽 이탈리 지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왔다는 전승도 있어요. 그 민가 계속 다른 기록들이 베리기울리우스 이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베리기울리우스가 참조해가지고 작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독창적인 베리기울리우스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 왜냐하면 트로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구전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태리 반도에 굉장히 많은 도시를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취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750년 8세기쯤 해가지고 오디세이아하고 일리아스가 이제 편집돼서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호메로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로마가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을 때 호메로스가 책을 쓴 겁니다. 완결을 한 겁니다. 구전되었던 500년 동안 이렇게 구전되었던 전쟁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도 거의 동년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들 또는 노동과 날들 신들의 계보를 저술했고 지금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베리기울리우스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역사에서 보면은 근동의 역사 여러분이 아시겠죠? 로마가 7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로물루스 이래로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공화정은 일종의 의회 정치 같은 거예요. 귀족 의회 정치. 다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국가의 대사가 그리고 집정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도 그리스식의 민주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화제를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의 어떤 이제 그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반열에 갑자기 촌동네 사람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그리스의 문화를 잘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이제 잘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이제 500년쯤 해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마라톤 전투,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아직은 이제 공화정이 됐지만 크게 국제적으로 뭐 이런 영향력은 없어요. 그냥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금만 마을에서 조금씩 커진다. 그리고 7왕 거치고 이제 공화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때죠. 한참 지났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이제 200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때 로마하고 카르타고 간에 포에니 전쟁이 벌어집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로마가 결국 승리하거든요. 이 지중해 연안 해상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요것이 이 작품에 또 나옵니다. 디도 여왕과 관련된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태리 반도에서 조그만 국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해상 국가로 제국으로 발전을 해요. 당연히 충돌이 되거든요. 그리스, 페니키아 세력, 카르타고죠. 그리고 로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집트는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을 쓰지는 않아요. 워낙에 땅이 부유하고 그래서 잘 지키려고 하고 굉장히 막 사막과 이런 거에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자기 나라 밖으로 벗어나서 뭘 통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자기 지키는 거에 좀 집중돼 그것만 해도 부가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나 그리스나 뭐 이런 데는 좀 다르죠, 그렇죠? 해상 무역을 해야 되고 풍요가 거기서 나오는 건 좀 덜하니까. 중요한 게 이제 포에니 전쟁이고요.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다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이 지역까지 다 함락을 하면서 명실상부 지중해를 장악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리스 문명의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알렉산더가 엄청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태리 쪽은 안 갔지만 동방으로는 뭐 이란, 이라크, 저 인도까지 진출해 있고 이집트를 정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헬레니즘이거든요.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계통인데 그리스 사람 계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사실 운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가 쇠락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완전히 그냥 물려받아서 동방을 쉽게 정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를 제압하면서 헬레니즘을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146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때도 계속 공화정이거든요. 로마의 전성기는 공화정 체제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아주 독특한 체제로. 그리고서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카이사르가 이때가 이제 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차지하고 로마는 어디로 확장하냐면 북쪽으로 확장합니다. 그렇죠? 갈리아. 나중에는 이제 영국까지 확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군대를 그 전에는 로마는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정에 대한 엄청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는 마찬가지 공화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을. 근데 카이사르는 이 돈과 권력과 이런 거를 자기 군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카이사르 장군에게 충성되도록 그런 군대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키운 거죠. 그리고서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라고 거기 루비콘강 건너려고 하면 무장 해제하고 오랐는데 군대를 그대로 몰고 와가지고 로마를 의회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독재자가 되는 거죠. 딕테이터가 되는데 원래 그거 비상시에 1년 정도 하는 건데 계속합니다. 자기가 마치 뭐 어떻게 그냥 완전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황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공화제를 완전히 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공화제를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왕을 몰아낸 자기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그 체제를 세웠는데 다시 카이사르가 그런 데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고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이 당했죠. 끔찍하게 몇 방이죠. 칼질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자기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자기 누이, 자기 누나죠. 그거의 외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이제 혈통인데 그 애를 18살이었죠, 당시에. 그 애가 이제 후계자로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근데 이 굉장히 영민한 지금 생각하면 엄청 진짜 탁월한 거거든요. 여러분 18, 만 18 어떻게 한 국가나 제국을 또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기존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종이 한 장 이거 카이사르의 유언장 이거 하나 가지고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제 시저의 오른팔이거든요. 보관 장수이고 군령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어리니까 견제하지만 약간 얕잡아 본 것도 있고 특히나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 의심스러워서 자기 누나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안토니우스에게. 약간 결혼 관계로 좀 서로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안토니우스가 그걸 배신하고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냐면 시저하고 썸씽이 있던 그 시저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딱 붙어가지고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등을 돌려요. 결정적인 패착인 거죠, 사실은.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나 대중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걸 등에 업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하여튼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다 물리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절대 권력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아구스투스 존엄자가 되고 카이사르 이름을 그대로 이제 쓰게 됩니다. 카이사르도 신적 추앙을 받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도 아구스투스 이래가지고 이제 신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집필을 한 게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쨌건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끝나서 내전이 종결되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아스 쓸 때는. 근데 베르길리우스는 그 전에 두 작품이 있어요. 목가시도 있고 전원시 예를 들면 농경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쓸 때는 처음 쓸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로마에 너무 내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공화주의자 뭐 그 케이사르 이전에도 내부 반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화정 마지막 거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리고 체제가 그런 거죠. 성장에서 보면은 우리 모여서 잘할 때가 있습니다. 막 성장할 때 좋아.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너무 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이제 통제가 군이 멀리 나가야 되고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부가 또 그들에게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는 그 이제 공화정 내전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군대를 먹여야 되잖아요. 군대 그 장수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거를 군사들에게 영토를 나눠줘요. 그럼 그 누군가에서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 거. 물론 이제 자기 시티즌십은 아니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면서 확장하잖아요. 계속 이태리 반도 그것도 남부 쪽에 중남부 쪽에 있다가 북부 쪽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 집도 알려지기는 이제 아버지가 농업을 했을 것이다. 농사 짓는 집. 그래서 그런 시를 남기고 농부들이 군인에 의해서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그 베르기울리우스가 가졌던 사회, 로마의 어떤 이제 건전성 사회는 농민이 곧 고대 로마입니다. 그건 이전이죠, 사실은. 농민이 곧 군사예요. 위기 시에는 두 직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건전한 국가, 시민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지되는 걸 바람직하게 봤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커지고 직업군이 생기고 군인들이 농토를 받았지만 농사를 지을까? 귀족들이 이제 농토를 가지면서 농사를 안 짓는 로마에 있고, 그럼 누구를 이제 농사 짓는 거냐? 이제 노예를 시킨다거나 일반 농민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도 전락하겠죠. 격차가 막 생기기 시작. 이런 갈등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저나 이런 애들은 대중을 돈도 잘 풀고 대중을 휘어잡고 이러니까 절대 권력자로 된 거죠. 독재가 사회 불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독재가 낫다. 그냥 평안한 게 낫다. 이런 이제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베리게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쓸 때는 로마의 최전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게 장악되고 완전 평화가 이제 되는 모든 내전이 종식되고 그래서 로마의 그 웅장함 뭐 그런 것들을 국뽕도 이런 국뽕이 없을 정도로 노래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베리게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베리게리우스는 이 아이네이아스도 쓸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황제에게 읽어줬어요. 황제의 누이에게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막 칼부림하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칭송받는 황제입니다. 사실은 제1대 황제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내전을 이제 잠식시키고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문예부흥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은 베리기울리우스가 이제 이 책을 쓰도록 굉장히 권면해줬고 읽고 그런 걸 논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읽어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도 읽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베리기울리우스가 죽을 때 옥타비아누스랑 같이 그리스에 있다가 같이 오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베리기울리우스는 현장에서 작품을 썼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에 관련된 거 쓰면 트로이 가고 싶고 그리스 관련된 건 악티움에 가서 악티움 해전과 관련된 얘기를 쓴 그런 쪽에서 영감을 얻고 막 그런 거죠. 사실 옛날 작가들은 영감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여기 이제 지하 세계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이네스가 그때 동굴에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작품은 산문으로 쭉 쓰고 요거는 시거든요. 장단단한 그 헥사메터라고 호메로스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운문으로 계속 10년에 걸쳐서 바꿨었습니다. 완결은 조금 덜 된 거죠. 사실 스토리는 다 완결된 상태고 문장을 가다듬는 게 완결을 좀 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베리기울리우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스에서 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와서 죽게 돼요. 근데 그는 자기가 성격이 좀 그런지 공개하기를 꺼렸죠. 없애라고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황제가 좀 보완해가지고 출간할 거를 지시하죠. 그래서 없어질 뻔했던 작품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서 이걸 좀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게 문장이 살아있고 재밌다고 느껴지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뭐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익숙하기 전까지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전은. 그래야 조금 와닿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로물루스에 의한 로마 건국,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호메로스의 책들을 완전 참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마의 공화정과 내전과 카르타고와의 그 포에니 전쟁, 그다음에 시저와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에서의 승리, 그다음에 제국의 탄생, 황제의 탄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옥타비아누스 요 시기에 악티움 해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로마의 분위기가 6세기 식민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이제 책을 쓰고 6세기면은 이제 500년 로마 이제 공화정 하여튼 그 전 약간 그런 때거든요, 그렇죠?
살라미스 해전 이제 있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로는 보면은 이제 그리스 식민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시대마다 계속 바뀔 거니까. 여기 파란 게 이제 그리스 식민지거든요. 빨간 게 여기가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페니케 사람들이에요. 포이니케. 카르타고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카르타고 식민지를 만든 거죠.